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에 제가 한 2년인가 3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있었던 학생들 여기 있나요? 없죠? 다 졸업했겠죠? 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예. 오늘 그 AI 시대에 대해서 특강을 하게 된 영남대학교에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전에는 언론정보학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는 뭐 신문방송학과라고도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이름이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서 제가 2003년도부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오늘 이렇게 또 무더위지만은 또 만나게 돼서 우리가 가장 핫한 토픽인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아주 나도 반갑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AI는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뭐의 약자인지. 뭐의 약자이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두류공원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잘 안 들리면 그것도 같이 쓸까요? 치맥 페스티벌도 이제 끝났는데, 치맥 페스티벌 혹시 갔다 왔나요? 치맥 페스티벌이 우리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러한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내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 쯤에 조직위원장이신 김범일 대구시 전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브라질 AI가 위험하니 치맥 페스티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AI라면 미국이 넘버원이고 중국이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브라질 AI 이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조류독감 AI를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AI를 잘 쓰는 사람은 빨리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종의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근거를 확인하면 책임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아주 우리가 경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고만큼이나 조금은 인간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창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AI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뭐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AI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AI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이고 AI에서 프롬프트라는 것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AI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주의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슬라이드도 여러분들 AI를 좀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 슬라이드가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한 번에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보고서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슬라이드 만들기를 아직까지 크게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되게 눈치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제공해주는 디자인 기능하고는 그러니까 레이아웃 포맷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글자 폰트가 작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형태로 일종의 그리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AI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AI 아웃풋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될수록 또한 AI 아웃풋과 휴먼 아웃풋을 판별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연구실 속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AI를 많이 만났을 거예요. 내가 오면서 보니 휴대폰들을 다들 가지고 있던데, 뭐 날씨를
오늘 체크했다든가, 혹은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찾아봤다든가, 음악을 찾았다든가, 그런 검색 과정에서 다 AI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글, 그림, 영상 같은 이와 같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것 이외에서도 우리들 일상 곳곳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AI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어떤 뭐 주의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AI 답변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일종의 학습 목차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죠? AI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키는 거를 뭐라고 한다?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디어 학과에서 아나운서라든가 혹은 방송 기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모니터 상에 나오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프롬프트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 AI에서는 일종의 설계를 위한 지시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최근에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리터러시가 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AI가 일종의 확률을 통해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확률을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단어를 생성시킨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AI가 제공했는 정보들을 출처를 확인하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고, 또한 이 정보가 다른 AI 서비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가 친절합니까? 아니면 AI가 상당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말을 하나요? 친절하죠. 친절하게 AI가 안내하고 답변을 생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딸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우리 딸한테 똑같이 얘기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AI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AI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또 AI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주고 있어요? 네? 친절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빠르게? 예, 빠르게도 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설득당하는 거는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이때 남자 여자 관계도 그렇거든요. 남자 여자 관계도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근데 AI가 우리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정답을 줍니다. 친절하게 주죠. 자연스럽게 주죠. 자연스럽게 대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말에 우리는 흔히들 자연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AI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꼭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또한 AI가 주는 정보들이 우리가 텍스트의 경우에는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오디오라든가 비디오의 경우에는 그 정보들이 혹시나 가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인지 그 책임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와 맥락,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속에 우리는 벌써 이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등교할 때, 그 다음에 수업 중에. 나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에 대중교통으로 오면서 오는 방법을 몇 번을 찾아봤어요. 어떤 추천 경로가 가장 적합한지. 그래서 네이버 지도도 보고 카카오 맵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추천 경로가 실제로는 나의 지난 어떤 경로들을 다 학습을 해서 이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와 같이
AI가 우리들의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학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커피를 많이 사 먹나요? 아니면 자판기에서 어떤 음료수 여기 학교에 있나요? 자판기에서 같은 자판기에서 여러분들이 100번 동일한 음료수를 뽑아서 먹었다고 해서 그 자판기가 101번째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지금까지 100번 동안 동일한 음료수를 뽑아 먹었으니까 101번째도 이것을 좋아할 겁니다 라고 추천해 주나요? 안 해주죠. 그러나 AI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학습해서 추천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능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능화된 시스템이 AI 시스템이다. 그럼 지금 자판기와 같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 바로 자동화의 시스템이죠. 자동화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와 지능화를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가장 구분할 수 있는 큰 근거를 봐도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추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 추천 알고리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잖아요. 나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잘 찾아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천 알고리즘. 자, 이 지금 무슨 게임이죠? 바둑이죠, 바둑. 바둑인데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 두 가지를 고르시오 하면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술지하고 네이처라는 학술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네이처는 영국을 대표해요. 우리나라에서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논문이 한 100개 정도밖에 출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명성이 있고 아주 어려운 학술지인데 이 바둑이란 경기를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했어요. 왜 했을까 이게? 여러분들 몇 년생일까요? 2010년생.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학교 가기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 경기인데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경기가 보면서 알파고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아무도 소위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이세돌을 이길 정도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과 뭐 다르게 알파고가 한 판을 지고 다 이겼죠. 자, 이세돌이 요새 최근에 뭐 TV에도 몇 번 출연을 하고, 특히, 쿠팡의 SNL에도 나왔는 것 같은데, 이세돌의 아들, 돌잔치, 아들 돌잔치를 6글자로 하면 뭔지 압니까? 너무 똑똑한데 어떻게 알았지? 이세돌의 아들 돌잔치를 6글자로 하면 이세돌 대구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니라 대구 아재고등학교가 된 것 같은데 어? 어? 아재 개그를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재 개그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재 개그를 영어로 데드스 쪽? 아니요. 너디 쪽. 너디 조크라고 해요. 너디 조크. 너디 알죠? 너디. 너디. 그러면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아재 개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세돌이 그래서 졌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알파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에 엄청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챗GPT와 같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와 기술이 등장을 하게 돼요. 2016년도, 27년도. 그래서 그러한 그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여러분들은 AI 네이티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I 네이티브. 그러니까 AI 기술과 같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AI 네이티브. 그러니까, 그래서 AI 네이티브. 그래서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2026년도잖아요.
10년이 지났죠. 우리가 보통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한 10년 정도 오면 대중들한테 이제 확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지금 우리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 요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회사 빌 게이츠 알죠? 빌 게이츠가 노래방에서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는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할게요. 그렇죠? 근데 빌 게이츠가 누군가를 욕하면서 만들었는 MS 제품,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빌 게이츠가 누군가를 욕하면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그거는 노래방에서 빌 게이츠 노래 부르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네. 파일 탐색기. 왜 욕했는지 알겠죠? 탐을 욕하면서 만들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좀 알 것 같아요. 네. 남은 시간 좀 난이도에 맞추어서. 자, 그렇다면 AI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연스럽고 친절하고 자신감 있게 했던 기술은 2022년도에 챗GPT가 그러니까 선보였죠. 챗GPT도 그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챗GPT의 버전 3가 나오면서 너무나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친절하고 자신감 있게. 그러나 우리는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이 에어컨의 온도 조절하는 거, 자동화하는 거, 정해진 규칙대로 작동하는 거, 여기에도 사실은 베이비 수준의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검색하고 추천해주는 탐색하는 거, 여기에서도 어떻게 AI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단계를 소위 우리가 퀀텀 점프를 하면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고양이 사진들을 100장을 주면서 이 동물의 특징을 찾아라. 강아지 사진에 100장을 주면서 이 동물의 특징을 찾아라. 알파고처럼 바둑 기보를 1000개를 주면서 패턴을 찾아라.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시대가 오면서 이 AI가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I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스스로 생성을 하게 되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죠. 확률에 따라서 생성을 하죠. 그리고는 또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해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생성 같은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AI가 아주 큰 여러분들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혹은 큰 어떤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게 가고 있느냐, 바로 이 에이전트가 됩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에이전트 한국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여행 업체들 있잖아요. 하나 투어, 무슨 투어 다 우리 에이전트라고 얘기해요.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대리인은 뭐냐? 엄청 힘들고 귀찮고 이런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 에이전트가 뭐냐? 아주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러니까 나의 업무가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AI가 이렇게 에이전트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AI가 에이전트인데 내가 시킨 일을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하면 문자 그대로, 리터럴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정말 밤새도록 끝까지 놀아보자 라고 하면 친구들 가운데서는 꼭 그렇게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밤새도록 정말 잠 안 자는 사람 있죠. 그게 리터럴이잖아. I'm literal.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그거는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AI가 리터럴 그대로 에이전트적인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AI가 어떻게? 문맥의 의미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구분하자. 그래서 에이전트 AI와 에이젠틱 AI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AI. 그럼 에이전틱 AI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로봇에 장착된 AI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다 라고 얘기해요. 피지컬 AI, 피지컬 AI. 그래서 일종의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공장에서 막 일을 하죠. 24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피지컬 AI. 여러분들 유튜브 중에 최근 또 핫한 유튜브 채널 명예 영국인 알죠? 명예 영국인? 명예 영국인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가운데 하나 잘못된 건 뭐 얘기했냐면은 피지컬 AI인데 얘기하니까 피지컬이 아니라 피지컬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피지컬이라고 쓰면 안 되고 피지크로 명사형으로 써야 된다고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 영국인 보면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지만은 이제 영어와 관계해가지고 나도 지금 가끔씩 재밌는 것을 찾곤 하는데 요 피지컬 AI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AI 어떤 단계별의 어떤 기술 그래서 AI는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이 아니다. 규칙 기반의 지각형에서 생성형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24시간 일하는 공장을 우리는 다크 팩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다크 팩토리. 왜? 밤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생성형 AI는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장 잘하는 것이 요약하고 번역하고 초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크로드, 이미지는 뭐 달리라든가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 스테이블 디퓨전. 그러나 챗GPT 같은 이런 텍스트형은 정보의 출처라든가 잘못된 정보를 주는 할루시네이션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라든가 편향 같은 경우들, 오디오의 경우 순어 같은 경우들, 목소리의 어떤 도용하는 문제들, 특히 오디오 AI는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곡가를 졸업했는 학생들이 이 오디오 AI 회사들에 취업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순어는 대표적인 오디오 AI죠. 그 다음에 비디오의 AI로 소라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여기는 뭐 딥페이크의 문제도 있고 특히 선거라든가 정치에 잘 사용될 경우에는 이 딥페이크가 범죄화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딥페이크 문제는 학교에서 또 학생들 사이에 사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 특히나 그런 학생들 사이에 사용되는 경우에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글자로 그런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절대 이런 일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네 글자로 된 거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여러분한테. 지인 능력 들어보지 못했나요? 들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안 하는 건데 이게 교육부에서 엄청 문제가 돼서 제가 거기에 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인 능력이 뭘까? 주변 친구들의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 아는 사람을 능욕한다. 지인 능력. 자, 그 다음에 코딩하는 것들.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런 영상 딥페이크는 훨씬 더 사회적 파급력이 커요. 이렇게 AI 서비스는 아주 다양한데 우리가 이와 같은 AI 서비스들의 이름들을 뭐 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라고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AI 서비스들이 많고 AI 서비스는 앞서 얘기했던 규칙형 그 다음에 정보를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생성형, 피지컬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소위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이러한 인프라형의 AI가 있고요. 인프라인, 범용적인 인프라인 AI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강의실, 강당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게 강의실이 될 수도 있고, 강당이 될 수도 있고, 체육관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초거대한 이런 파운데이션 AI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어떤 특화된 목적으로 생겨나는 AI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화된 목적으로 생겨난다 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Vertical AI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Vertical AI. 그래서 특화된 목적의 AI 서비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의 AI들은 우리는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크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거대 파운데이션 AI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소버린 AI, 주권, 우리나라 주권이 있는 AI를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초거대 AI 만드는 거는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원이 걸려요. 알파고 몇 년도였어요? 2016년도였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2026년도예요. 벌써 미국의 구글은 10년을 노력했는데 우리가 지금 소버린 AI로 지금 하겠다. 벌써 10년 늦게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초거대의 AI가 우리 한국 국적의 초거대 AI가 정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의문을 갖는 것이 학자로서 내리는 정직한 사실 평가예요. 10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특화형 버티컬 AI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뭐 몇몇 학자들은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각각의 AI마다 우리 고등학교,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대구 국제고등학교, 뭐 가학고, 그다음에 뭐 이런 학교들마다 특색이 있는 것처럼 AI마다 특색이 있어요. 챗GPT는 처음 나왔을 때 나왔는 문구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졸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엄청 친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뭘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먼저 선보였던 거예요. How can I help you today? 그런데 자, 제미나이는 처음에 나왔는 화면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는 친절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얘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행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할 건가요? 업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그렇죠?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비서가 되고 싶은 거죠. 업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 제미나이는 구글이잖아. 구글은 정보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팅이 벌써 다르죠. 첫 번째 챗GPT는 내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소위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거고 제미나이는 오늘 빨리 일하자. 무슨 일 할게? 태스크 오리엔티드. 업무 중심점이죠. 자, 클로드라고 하는 회사는 챗GPT의 서비스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독립했는 건데요. 이 클로드라는 회사는 자기 아주 안전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담백하면서도 뭔가 중립적이면서도 뭔가 챗GPT와 제미나이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의 문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AI 서비스의 설계와 철학과 운영 원칙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라는 회사는 특히나 안전을 우리는 아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해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기 직전에 미국 국방부가 이제 클로드한테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AI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까 클로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회사 정책과 맞지 않는다라면서 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절, 이 클로드라는 회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마다 서비스 설계의 원칙이 틀리다. 요거는 지금 그록이라는 회사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어, 이거 아주 수준이 아주 높은데요. 이제 그록이라는 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하고 나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역시나 착하네. 일론 머스크하고 나하고 동일하게 1971년생, 돼지띠. 같은 나이에, 같은 나이. 예. 미국에서 1971년생은 빌 게이츠 세대라고 얘기해요. 빌 게이츠 세대. 그러니까 빌 게이츠 세대는 뭐냐면 빌 게이츠가 1950년대생인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만들었는 그러니까 홈 컴퓨터를 가지고서 자라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2010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보자 한 1980년대 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90년대생? 80년대생이 많아요? 90년대생이 많아요? 부모님이. 네? 80년대생이 많아요? 90년대생이 많아요? 80년대? 그럼 80년대생이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세대인지 압니까? 자, 방금 50년대생은 빌 게이츠가 50년대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70년대, 우리 70년대 일론 머스크는 또 누가 있냐면 70년대생에 누가 있었냐면 구글을 만들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1973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인 1980년대생을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80년대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크 주커버그 같은 소셜미디어 세대를 부모님으로 둔 사람들. 이해하시죠? 소셜미디어 세대를 부모님으로. 자, 이 그로크는 일론 머스크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록 X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왜 트위터하고 연결돼서?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지금 뒤에 슬라이드가 되게 많은데 조금 천천히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좀 난이도를 테스트하고 아재 개그 난이도 테스트하고 이래서 또 너무 빨리 하면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록 그 다음에 클로드, 제미나이, 챗GPT 그래서 내가 긴급해서 여기서 퀴즈를 하나 할 거예요. 퀴즈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갖고 있는 AI 서비스는 뭘까요? 그록만 있나요? 구글도 자신의 AI 서비스 가지고 있죠. 구글은 뭐 가지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서비스. 유튜브 가지고 있죠. 구글 유튜브. 유튜브는 아주 여러분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중에서 뭘 많이 쓰고 있어요? 유튜브 더 많이 쓰고 있나요? 유튜브. 여러분들 다 지금 휴대폰 들고 있죠? 자, 휴대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자,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빨리. 자, 휴대폰을 꺼내서 직석에서 좀 넘어가야 되겠어. 쭉. 자, 요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자, QR코드 찍어보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강의에 만족을 하면 구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구독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알고리즘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해당 알고리즘에 빠져 있으면 뭐가 생길까? 우리는 필터 버블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필터 버블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들만 계속 사용하는 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끔은 조금 더럽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정보들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 목표는 구독자 수를 50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지금 200명 듣고 있다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 조금은 빨리 진행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국내에도 이와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라든가 LG 엑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스테이지라든가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는 하정우 AI 수석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진 또 스타트업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나 초거대 AI를 만든 것은 정말로 지난한 어떤 이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구글의 알파고를 생각한다면 벌써 우리는 10년이나 늦어서 정말 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챗GPT는 다음 말을 잘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정답을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후보들을 생성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국어 다음에는 그러면 챗GPT에서는 어떤 단어가 주로 나오냐 하면은 외국어, 고등학교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외국어, 통역, 번역, 문화, 외국어, 이런 번역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외국어 교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들이 어떠한 단어들이 어떤 다른 단어들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확률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챗GPT 서비스다. 그 다음에 그러한 패턴들을 가지는 것이다. 정답을 생성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외국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맥락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을 해야 되고 최종적인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 AI. 근데 이미지 AI가 우리가 사람이 하듯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노이즈를 복원한다. 이 노이즈를 복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무작위한 정과 잡음에서부터 조건을 주는 프롬프트를 주면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AI에서는 이런 노이즈 잡음들을 제거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마치 우리가 로또 복권을 가지고서 동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벗겨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해가는 것은 그러한 그 이미지 생성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디퓨전이라고 얘기해요. 디퓨전. 요 디퓨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202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도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AI 흐름 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수능 비문학 지문에 요 디퓨전이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가 언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으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뭐 알고 있어야 되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같은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름이에요. 그러면 챗GPT를 하고 있는 오픈 AI는 회사 이름인 거죠. 제미나이를 하고 있는 구글도 회사의 이름이죠. 미드저니를 하고 있는 것도 미드저니 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오픈 AI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서비스 이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성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생성 방식이라는 게 디퓨전이라든가 GAN이라든가 오토 리그레시브.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디퓨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디퓨전과 GAN과 오토 리그레시브를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예요. 보세요. 자, 이런 노이즈에서 이 노이즈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고양이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이와 같은 생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성 방식이 이미지 생성 방식이 요 디퓨전과 G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것을 보여주고 또한 틀린 것을 보여주면서 서로 판별하면서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판별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토 리그레시브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례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생성 방식이 틀리다라는 거죠.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지 서비스 우리가 미드저니 같은 데에 가서 우리가 디퓨전을 할 것인가 GAN을 하고 있는 건가 오토 리그레시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배달의 민족 플랫폼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음식은 뭐가 있죠? 바로 끓이기가 있고 굽기가 있고 뭐 튀기기가 있고 익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성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아마 오토 리그레시브는 차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GA는 서로 경쟁하면서 하고 있고 확산 모델 디퓨저는 노이즈에서 복원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24년도에 수능에 디퓨전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AI 관계되는 것이 2030년 전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성 방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트랜스포머. 자, 요게 뭐냐면 구글이 2017년도에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Attention is all you need. 주목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예,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주면서 딥러닝 데이터의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럴 때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간단히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하면 우리 중국집에 가면 익히든지 튀기든지 굽든지 삶든지 다 한 가지 도구를 거의 다 사용하죠. 뭘 사용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웍을 사용하죠. 웍. 일종의 웍 같은 거예요. 트랜스포머는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생성 방식은 아까 전에 요리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리 방식인데 요 트랜스포머는 웍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서 GN을 할 수도 있고 디퓨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일종의 조리 도구고 요리 방식. 그래서 GAN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영상이 어떻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찾는 거고 디퓨저는 흐릿한 것을 선명하게 하는 거고 그냥 트랜스포머를 여기에다가 같이 적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수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인공지능 서비스에다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봉사활동 해왔잖아. 봉사활동 했는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빗자루하고 청소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포스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야, 이 포스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어줘 하고 그것을 10번 정도 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산출물은 오히려 아주 이상한 괴물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상한 괴물 같은.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왜 벌어졌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성 방식을 우리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는 명령문이 아니라 일종의 사고의 설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고등학생에게 AI 윤리를 3가지 사례로 설명해줘. 번역해줘 보다는 스페인권 비즈니스 교류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번역해줘. 보고서 써줘 보다는 500자 찬반 균형 출처 확인 필요한 문장을 표시해줘. 그래서 이런 정보 출처가 자꾸 틀리다 보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정보 출처가 필요한 것을 표시해줘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자신 없는 것을 표시해줘요. 반드시 확인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물어보라 라는 거죠. 자, 그냥 맞아라고 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주장 3개와 검증 방법을 알려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AI에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나온 AI들 여러분들이 잘 훈련시켜야 돼요. 강아지 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이해하죠? 그래서 틀렸는데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왜 그러냐? 얘는 확률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뭔가 퍼펙트한 문법에는 오류가 없으나 그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좋은 말 대잔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출처 날짜 인용을 실제적으로 꾸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짜 인용이라든가 없는 자료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줄일 수 있느냐? 중요 정보를 공식 출처를 꼭 표시하라. 그 다음에 작성일 수집일 국가 대상을 하다. 그 다음에 확실한 것 추정 확인 필요를 구분해라 라고 AI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서비스들의 이제 또한 이런 쇼핑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이런 쇼핑에도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가짜 리뷰들이 이제 막 생산이 되는 거죠. 가짜 리뷰들이. AI가 만들어진 서비스. 그래서 AI가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리뷰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리뷰들을 보고서 이제 자기들이 믿고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의 시대에서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권 가운데서 내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하고 구글 같은 정보 검색 사이트에도 가면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 AI 요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요약. 요 AI 요약을 보고서 이 밑에 정보 페이지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AI 요약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선택권이 있었어요. 내가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보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탐구를 하죠. 구매 사이트 방문하고 그 다음에 후기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평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 결정을 하죠. 그러나 AI 준 이 요약본에 보면 이 과정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함이 돼버린다. 그렇다면 나의 선택과 그 다음에 나의 결정과 그 다음에 나의 판단이 AI한테 외주화되고 있는 거죠. AI한테 줘버리는 거죠. AI 줘버리는 거. 그러면 그것을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 AI 요약문 말고 기존의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AI 요약문에 나의 판단을 모두 맡겨버릴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AI 답변을 믿기 전에는 출처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시간을 확인해, 언제 나왔는 것인지, 비교를 확인해야 되죠. 다른 정보들과 이해관계,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 부분에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책임, 이걸 찾았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책임 문제. 요 두 가지가 흔히 많이 놓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 신문 언론사의 기사예요. 여기 보세요. 연예인 결혼식 관계된 기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예요? AI가 했는 거지 그대로 붙어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들 언제 했어요? 2025년도 3월 달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 더 최근에 있는 일이죠. 더 최근에 뉴욕타임스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문이 뉴욕타임스예요. 그렇죠? 뉴욕타임스인데 여기에서 뭡니까? 북미 조약 기구. 이것이 나토잖아. 근데 나토를 지금 틀리게 영어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NIT에서도. 그것도 어디에서? 헤드라인에서. 이런 실수가, 사람이 했을까? AI가 했을까? 이제 뉴욕타임스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이제, 이런 것을 한눈에,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검색의 시대에서 추천과 실행의 시대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런 추천과 실행을 갖고 또 편리하죠. 또 빨리 해주죠. 친절하죠. 자연스럽죠. 자신감 있게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 검색의 시대에 많이 버렸어요. 이 검색의 시대가 바로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대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세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이
AI 실행의 시대고 와버렸어요. AI. 그러면 사용자의 개입이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개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통제와 책임은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리함이 없는 대신 어떤 판단권을 플랫폼과 AI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I에게 준 것은 AI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검색의 시대에 이런 검색 서비스 회사들은 이제 다 문을 닫을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의문문이에요. 왜냐하면 검색의 시대에 이 네이버와 구글이 소위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과 방송 회사를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실행의 시대에 AI가 오면서 이 검색의 위태 되게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게 문을 닫을까? 그건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왜? 요 검색의 시대에 가면 카페의 글도 있고 커뮤니티의 글도 있고 블로그의 글도 있고 아직까지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여전히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 검색의 회사들도 많은 부분 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거예요. 락인이라 그래요. 락인은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문을 잠궈버리는 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은 넘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졸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영상을 하나 좀 보면서 또 너무 피곤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좀 들을만 하나요? 재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잠도 깰 겸.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조금만.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 내용을 조금 넘어가서 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자, 여기로 갈 거예요. 자, AI와 관계해가지고 친절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친절함이 넘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첨한다는 거예요. 아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용자의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달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달달한 이야기.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논문이 이제 이 사이언스에 발표가 됐어요. 어떤 논문이었냐면은 이제 AI 이거는 지금 영어인데 원래 논문은 이제 사이언스에 발표됐으니까 영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내가 번역해서 이제 넣은 거예요. AITA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것을 안다면 약자예요. 일단 맥락을 얘기해 줄게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AI한테 내가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던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AI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어제 파티를 했는데 내 동생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고민 상담을. 그래서 AI가 아천명의 대답을 하는 AID는 이런 거예요. GPT-4에서 이렇게 대답했어. 너가 스스로 치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칭찬을 하고 공원이 쓰레기통을 제공하지 않는 건 유감이야 라고 얘기했어. 비아첨형 응답은 쓰레기통이 없었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은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건 누구나 기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야. 얘기했어요.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첨형이에요? 비아첨형이에요? 아첨형이죠. 그래서 많은 AI 서비스들이 이와 같이 아첨형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 연구진이 이제 했어요. AITA는 어떤 유형의 질문이냐면은 이건 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 여기에 좀 쓰자 그래요. M, I, 그다음 T는 D, S는 뭔지 알겠죠? 나보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A,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가라고 했던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AI 서비스들이 어떻게? 아첨형의 응답들을 하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특히나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시코판틱 AI 모델이라는 거, 시코판틱 AI.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서 했는데, 해봤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여보세요. 아첨형, 여동생 없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해. 이렇게 하고, 비아첨형이요. 여보세요. 초대하지 않은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현타를 주는 AI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의 편을 들어주는 아첨형 AI를 더 선호하겠죠. 그 실제로 어떻다? 많은 AI들이 이와 같은 아첨형 서비스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미나이라든가 나마라든가 그렇죠. 특히나 흥미로운 것은 요 어느 나라 AI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아주 똑똑한데 중국 AI 서비스예요. 중국 AI 서비스가 아첨형 AI 서비스의 퍼센티지가 다른 미국계 AI 서비스보다 더 많이 나타났어요. 이용자 편을 더 많이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나타나는 혹은 운영되는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나는 이제 해석을 했었어요. 그만큼 AI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내가 EBS 기자한테 한 1시간 정도 전화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화면 나오나요? 목소리 좀 작나요?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AI에 몰입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정보입니다. 선생님. 한국인 스마트폰 10개 중 9개에 설치돼 혹시 물 있나요? 물?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책은 뭐 그래도 제가 지금 사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용이 늘면서 지갑도 열렸습니다. 지난 2월 생성형 AI 서비스 월 결제액은 905억 원으로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AI가 업무를 넘어 일상 기술이 들어오면서 사소한 것까지 AI에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AI의 답변이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챗GPT와 제미나이, 딥시크 등 거대 언어 모델 11종을 분석했더니 기만이나 명백한 문제 행동이 포함된 상황에서도 사용자 행동을 긍정하는 답변이 인간보다 평균 4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통 없는 공원에 쓰레기를 나뭇가지에 걸고 왔다는 말에 인간들은 쓰레기통이 없는 걸 직접 들고 가라는 의미라며 잘못을 지적했지만 AI는 쓰레기통을 두지 않은 공원이 문제라며 사용자를 감쌌습니다. 갈등 상황을 놓고도 생성형 AI와 단 한 번 대화한 참가자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최대 62% 강해졌고 사과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는 최대 28% 약해졌습니다. AI가 사용자를 주인으로 인식하고 무조건 동조하는 게 결국 확증 편향과 과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많은 에이전트를 도움이 되고 신뢰할 만한 답변도 확정적으로 여기서는 인간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의존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AI 답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동조하는 정도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별도의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나는 코멘트 10초밖에 안 나왔죠. 이게 방송이에요. KBS 시사 다큐에 우리 영남대학교 내 연구실에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취재하고 갔는데 5분 나왔어요. 5분. 나중에 여러분들 미디어 분야에 가면 방송이 이렇게 아주 그 취재원의 내용들 중에서 한 1% 정도밖에 안 가지고 가요. 방송. 신문사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아첨형 AI.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 기분을 좋게 하는 해피메이커를 좋아하지, 나한테 현타를 주는 그러한 에비던스, 그런 AI를 좋아하진 않죠. 근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고서 나한테 또 어느 곳에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자주 지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1의 원칙부터. 내가 시작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런 보면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용자인 인간을 기분 좋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 보면 제 영원칙이 또 나갔어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영원칙이 추가되었다라고 했어요. 앞선 미국하고 이란과의 전쟁에 앞서서 클로드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을 자기들은 해지를 하더라도 전쟁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바로 이란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인간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냐, 인류 전체에게 해를 끼쳐는 안 되냐. 근데 결국은 미국 이란과의 전쟁에서 AI가 아주 광범위하게 깊숙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본다면 AI가 우리 아첨형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이용자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아까 얘기했던 그록 X는 이제 우리 인터넷의 초창기에 많은 정보들이 성적인 정보들, 포르노그래픽 정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적인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는 다크 인터넷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로엑스는 근데 성적인 정보들을 AI를 통해서 유통시키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서비스가 우리 어떻게 발전할지 아주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가짜는 가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진짜까지 문제가 돼. 왜 진짜까지면? 여러분들, 나는 내 이 숙제를 정말로 진짜로 내가 했어요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안 믿는 거죠. 선생님이 안 믿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말장애의 배당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애가 너무 많으니까, 딥페이크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했는 것들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장애 배당금 이 이슈가 최근에는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 심지어는 국제학술지에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국제학술지에.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쓰지 않고 자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AI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 논문이 철회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자가 그걸 다시 공유하는 그 자기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 AI의 회사, 챗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에서 이제 그 개발자인 샘 올트만 같은 사람은 뭐 하냐면은 인간의 홍채, 눈에 홍채에 바탕을 해가지고 인간임을 증명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 대구에도 이런 홍채 인식하는 소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내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유튜브를 꼭 봐주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내가 하려고 했는 강의에 많은 부분을 못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어요.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완벽한 판단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AI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런 약간의 이제 판단법은 텍스트에도 있고 이미지에도 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뭐 손톱을 본다든가 아니면 눈의 어떤 눈동자의 너무나 밝음을 본다든가 눈의 깜빡임을 본다든가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의 방향을 본다든가 그렇죠? 혹은 조명의 변화를 본다든가 그리고 원근법을 본다든가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은 얼굴이 좀 더 크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얼굴이 좀 더 작게 그려야 되죠.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원근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은 그림 그릴 때 소실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소실점. 소실점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알까요? 소실점? 조금 난이도가 있나요? 소실점. 우리 원근법 있죠. 원근법.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요거 영어로 베니싱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AI가 만든 그림은 요 베니싱 포인트가 어긋나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래서 그런 AI 이미지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딥페이크가 반드시 지인 능력과 같은 나쁜 목적으로 생겨나진 않아요. 지금 영화 보세요. 인디애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의 젊었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누구세요? 여러분들 대구에 송해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송해 선생님을 이렇게 복원시킨 거예요. 복원시킨 웰컴 투 삼다리. 그래서 딥페이크가 이와 같은 좋은 목적으로 혹은 생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딥페이크. 그래서 딥페이크의 활용,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거짓말쟁이 배당금,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면 진실마저 불신되는 거다. 여기 보세요. 진짜 AI, 진짜 AI.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게 진짜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이걸. 이게 어떻게 진짜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믿는 거죠, 보세요. 안 믿잖아, 이걸. 이건 약간 AI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원근법이 약간 좀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했는 거 좀 알죠? 근데 여기도 약간 원근법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림자의 방향이라든가. 근데 요거는 보세요. 수영장에서 튜브를 탄 곰 영상, 이거는 100% 진짜라는, 100% 진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장의 배당금이라는 이슈가 여기에서 이제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한 군인. 그래서 생성형 AI 이미지 식별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 대학의 노스웨스턴, 그 다음에 MIT 미디어 랩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MIT 미디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러한 식별법조차도 이제는 무의미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 페이크 AI를 찾는 법이라고 해서 테드 동영상에 나왔었어요. 동영상은 재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순간 나도 데이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주면 맞춤형 서비스를 받죠. 그 대신 나의 정보도 이제 데이터피케이션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AI한테 의사 이미지를 그려줘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는 남자로 나오고 간호사는 여자로 나와요. 그 다음에 AI한테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소설을 하나 써주는데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이 성적 비관을 이유로 해서 교우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 다음에 스스로를 비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불화도 커지면서 이런 프롬프트를 주고 소설을 써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 고등학교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자 고등학교가 나오는지 여자 고등학교가 나오는지 그런 연구들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런 것을 뭐라고 했냐? 우리는 역공학이라고 얘기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러이러한 프롬프트를 줬을 때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민국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제를 다룬 소설을 적어줘라고 했을 때 대구가 많이 나오는지 서울이 많이 나오는지 그게 바로 AI가 가지고 있는 편향이에요. 그 편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앞서 보여줬죠? 중국에서 만드는 딥시크라고 하는 AI 서비스가 훨씬 더 아첨적이었죠. 왜? 권위주의 정부였기 때문에. 자,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데이터가 중립적이지 않다. 편향이 생기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는 그래서 구글에서도 우리가 의사 광고는 주로 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호사 광고에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을 가졌을 때 정말로 어떤 AI 시대의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대학원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앞서 그 아첨형 논문 보세요. 사이언스지에 그런 논문이 실렸잖아요. 실제 실험을 해보고서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AI가 과제를 대신하고 있는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제를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평가할 거야 되신가? 아니면 AI가 사용했다는 범위를 학생들한테 반드시 밝히라고 하고 그와 같은 학생들이 사용했는 범위를 교수자가 판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할 것인가? 이번 학기에 나는 수업을 전산실에서 하면서 평가도 전산실에서 AI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AI를 반드시 이제 사용하도록, AI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래서 AI를 사용했는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얼마만큼 잘 작성했는지.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AI 시대의 어떤 능력들이 우리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 AI 시대의 어떤 글로벌, 오늘 이제 글로벌 특강이니까 어떤 글로벌 시민으로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럼 사람이 강화해야 될 부분, 뭘 강화해야 되죠? 너디 캐청 같은 거, 너디 퀴즈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돼. 뉘앙스, 유머, 문화적 맥락, 설득,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지 AI는 번역, 요약, 그 다음에 정리, 이런 것들 잘해주니까 뭔가 창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얘기하는. 중국에서, 중국 얘기, 뭐 중국만 얘기하니까 중국 자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AI 로봇 있죠, 로봇. 이제 로봇 있죠, 로봇한테 악수할 때 보통 우리 어느 손을 내밀고 있죠? 왼손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나중에 AI 로봇을 만났을 때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럼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나요. AI 그 로봇이 여러분들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로봇이 갑자기 작동을 멈출 수도 있어요.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로봇들 많이 있죠.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로봇 어떻게 해요? 다 그 식당의 공간을 학습하고 있어요. 그렇죠? 7번 테이블에 갈 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라고 학습하고 7번 테이블에서 30cm만큼 떨어져 있어라 라고 다 제어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식당에 서비스하는 로봇에 바짝 붙어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 로봇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뭔가 적응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럼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외국어 고등학교에 나왔으니 통번역이라든가 국제협력에서 이와 같은 어떤 문화적 맥락, 유머라든가 설득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예컨대 우리 엄마를 미국에서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마이애미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런, 이랑 같은 그것들. 그 다음에,
출처 판단, 기획 의도, 윤리 판단, 그 다음에 갈등 조정, 신뢰 형성,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좀 AI 시대에 스스로를 좀 경쟁력도 높이고 스스로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오늘 좀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AI 시대에 일단 글로벌 시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어떤 판단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함께 판단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고 또한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럴듯한 답을 혹은 친절한 답을 자연스러운 답을 자신감 있는 답을 그리고 아첨하는 답을 우리가 사실로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기계적 공정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계적 공정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어요. 제품과 그 다음에 서비스의 생성 방식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성 방식이 다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AI의 어떤 그런 맥락들을 읽는 그런 힘을 좀 가지면 훨씬 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